안녕하세요. 미디어 홍보영상학과 이경숙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학교에서 고려 특강으로 세상에 배울 게 많다 시리즈로 좋은 그 강의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여하시고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특강을 개최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학생처와 또 입학처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영돈 PD님이 굉장히 그 유명하신 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정리된 걸 제가 또 조사해 와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셨고 또 거기서 아주 부지런한 분이시죠. 박사학위까지 받으셨고 KBS에 입사하셔가지고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SBS 개국하시면서 옮기셔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지 주병진 쇼 이런 것들도 연출하셨고 다시 KBS로 컴백하셔서 일요 스페셜 그리고 또 그 가장 널리 알려진 생로병사의 비밀 그리고 또 술, 담배, 스트레스에 대한 첨단 보고서 이런 아주 그 굉장히 알려진 프로그램들을 연출하시고 또 추적 60분의 책임 프로듀서도 하셨고 또 마음에 대한 것까지 탐색하셔서 마음도 연출하셨어요. 이렇게 살펴보면 다양한 분야에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들에 대해서 탐색해내는 언론인이자 프로듀서로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고 진정한 언론 학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방송대상 다큐 부문 작품상도 받으셨고 연예 오락 부문 작품상도 받으셨고 한국 프로듀서상, 뭐 언론상, 백상대상 아주 많은 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것 이외에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 가운데 하나는 저서가 제가 알고 있는 것만 6권입니다. TV 프로그램 제작론, 또 소비자 고발 그리고 불편한 진실, KBS 특별 다큐멘터리, 마음 그리고 미국 환상 깨기, 생로병사의 비밀, 술, 담배, 스트레스 그 위험한 비밀 이런 아주 왕성한 활동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학생들도 직장일도 하고 공부도 하지만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으면 좋겠고 힘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이끌어 주실 이영돈 PD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돈 PD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로 PD 이렇게 하면 우리 저 뉴욕 특파원 가 있을 때 명함에 우리식으로 PD 이렇게 적어놓으면 우리 한국 사람은 PD 하면 프로듀서로 이해를 하지만 미국 사람은 PD 하면 폴리스 디파트먼트 약자거든요. 정말로요. 그래서 PD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PD가 아니더라고요. 그쪽에는 PD하고 프로듀서하고 디렉터 역할이 완전히 나누어져 있잖아요. 프로듀서는 실제로 프로그램 하나가 기획됐을 때 그게 끝까지 뭐 방송이 될 때 끝까지 책임지는 특히 이제 돈에 관련된 거 기획하고 돈에 관련된 걸 하는 사람이고 디렉터는 잘 아시겠지만 대본이 나오면 그거를 카메라하고 같이 해서 영상화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게 디렉터이에요. 뭐 똑같이 저희는 방송국에서 FD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AD, FD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프로덕션 할 때 소위 이제 바닥일 심부름도 하고 뭐 이런 소품도 날르고 바닥일 하는데 뉴욕 가니까 FD 하면 그거는 글자 그대로 NYFD 하면 뉴욕 파이어 디파트먼트 약자로 쓰이더라고요. 그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그 할 주제는 탐사 보도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이해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이제 뉴스가 있잖아요. 매일 여러분 보시는 뉴스가 있으면 뉴스는 뭐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을 1분 50초에서 2분 정도 짧은 시간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서 뉴스를 보면 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사라고 할 때는 커런트 어페어스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 뭐 단위로 따지면 한 일주일 정도 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거를 말하는 건데 결국 단편적인 뉴스 여러 개를 낱개로 보면 부분적인 현상만 알 수 있지만 시사로 본다고 하면 시사 프로그램을 본다고 하면 이게 그 전체 위에서 보는 조감도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아 여기는 일이 벌어지고 이건 여기서 누가 싸우고 있고 여기서 누가 싸우고 있는데 위에서 보니까 이 집하고 이 집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고 저 집 두 집이 싸우는 걸로 보면 저 옆집에서는 거기에 의해서 무슨 대비를 할 것인가 이런 전체적인 조감을 알 수 있는 그런 게 시사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탐사라는 거는 소위 지금 현재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소위 탐사 보도하는 사람, 뭐 예를 들면 제 같은 사람에 의해서 그거를 인베스티게이션을 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주는 게 탐사 보도가 되겠죠. 쉽게 이런 일이 있어요. 이전에 제 만든 그 탐사 보도 프로그램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제보를 해왔어요. 제 이전에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그램을 할 텐데 제보를 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 몸에 그 장기가 하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이 자기 몸에 없다. 근데 자기는 그 전에 굉장히 10년 전에 큰 병원에서 자궁이식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 수술이라고 그 딱 한 번인데 그때 자기 콩팥을 띈 것 같다. 라고 해서 그 병원을 1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송하고 뭐 이제 내용을 취재를 좀 해달라 그래서 취재를 시작을 했는데 같이 가서 그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그분이 원주 사시는 분인데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진짜 콩팥이 하나 없어요. 이렇게 대동맥이 있고 옆에 이렇게 해서 콩팥이 하나씩 달리는데 보통은 2개잖아요. 저희. 근데 이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 생각만 해도 야 이게 무슨 큰 대형 병원의 음모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당연히 자기는 띄었다고 이야기를 안 하죠. 그럴 수가 없다. 이게 콩팥은 이렇게 장기 우리 복막 바깥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자궁 임신 수술한다고 해서 그 콩팥을 띨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소위 인베스티게이션을 탐사 보도니까 인베스티게이션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근거에 인베스티게이션을 하냐면 소위 이제 논문 쓸 때 갓을 세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 이 종합병원이 뭔가 그 일탈적인 행동,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 같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콩팥이 멀쩡한 사람 콩팥이 수술 한 번 하고서 없을 수가 있는가?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뭐 엑스레이 찍은 거 본인은 여러 장 찍었다고 하는데 가서 보면 엑스레이가 전부 다 없어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남편이 헌병대 중사였어요. 그래서 피가 모자라다 그래서 같이 근무하는 부하 직원 6명인가가 3쿼터라고 조그만 트럭을 타고 와서 헌혈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헌혈을 하고 들어가서 부대를 복귀하니까 이미 전부 다 취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늦게 놀다 들어왔다고 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제가 거리를 재봤어요. 병원에서 군부대까지. 당시에는 신호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취재할 때는 신호대가 23개더라고요. 그걸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차를 타고 가보니까 어떤 신호는 걸리고 어떤 신호는 안 걸리고 이렇게 해서 가보니까 뭐 한 30분이 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럼 9시 반에 떠났다고 생각을 하면 부대 들어가니까 뭐 조모를 하고 취침을 했으니까 10시간 넘었을 것이다. 그래서 늦었다고 혼났다. 그러면 9시 반까지는 병원에 있었을 것이고 근데 병원 기록 그러면 그 부하 직원들이 수술 끝나고 나오는 상사의 부인을 보기 위해서 기다렸는데도 부인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9시 반까지 수술이 안 끝났다는 것이고 근데 기록지를 보면 수술은 뭐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 게 다 적혀 있으니까 기록지를 보면 6시 반에 수술이 끝난 걸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그 탐사 보도라고 하는 건 지금 이런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것 주로 이게 알려지면 불편하기 때문에 아니면 본인이 불이익을 받거나 아니면 구속되거나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걸 철저하게 숨기려고 할 것이고 저희는 반대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다 인베스티게이션을 통해서 다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틀렸다는 사실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방법은 의학적으로는 한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가지입니다. 한 가지 뭐냐면 혈관 조영술이라고 혈관 속에다 그 형광 물질을 넣고 컴퓨터로 촬영을 초에 20자인가 계속하면 피가 도는 게 계속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동맥에 가까운 데 많이 혈관이 끊어져 있으면 그거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사람이 끊을 수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가까운 데 끊어지면 터져가지고 사람이 죽으니까요. 멀리 떨어진 데서 끊어져 있으면 그거는 사람이 끊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결론을 의학적으로 그 전문가들이 내리고 그래서 여기 고대 안암병원에 제가 양해를 구해서 입원을 시켰어요.
혈관 조영술을 하자. 그래서 그때 법원에서도 결국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법원 판결이 있기 전인데 제가 입원을 시켜서 단층 그 컴퓨터 촬영을 했어요. 혈관 조영술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대동맥에서 가까운 데 끊어진 걸로 나온 거예요.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서 고대 안암병원 그 병리학 과장의 결론은 뭐냐, 비뇨기과 과장의 결론은 뭐냐면 둘이서 의논해서 10만 분의 1로 결핵균에 의해 가지고 콩팥이 녹아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래서 문헌을 막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그게 있어요. 아무리 어떤 건강한 사람도 결핵균이 들어와서 콩팥을 녹일 수 있다. 근데 콩팥이 녹는 동안에 그러면 아프지가 않냐? 뭐 실제로 그런 케이스를 책에는 나와 있지만 본 적이 없으니까 뭐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그럴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자, 저는 이게 이 납득은 안 합니다. 피해자 쪽은 납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럼 다른 방법이 있냐? 그게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냐? 방법은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배를 이렇게, 표현이 적합하냐면 갈라보는 거예요. 잘라본다, 갈라본다. 하여튼 배를 이렇게 가르면 당시만 해도 실크로 이렇게 수술한 다음에 실크로 묶었기 때문에 실크 자국 실이 묶여 있다 그러면 아, 이거는 누군가가 훼손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글자고도 인베스티게이션은 결론이 날 때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도 지금 저한테 그런 걸 눈치를 보니까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끝까지 가는 겁니다. 도대체 결론이 무엇인가, 누구 잘못인가를 밝혀야 되니까. 병원이 잘못하는데 그 피해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면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 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는 병원에서 해주기로 했어요. 배를 하여튼 뭐 갈라서 확인을 해주기로. 근데 그 다음날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종합병원에 제가 전화했던 의사가 친한 사람인데 자기 병원장한테 엄청나게 혼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신이 있냐, 치료 목적이 아니고 무슨 뭐 배를 갈라가지고 실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배를 갈라내는 게 말이 되냐. 한참 혼나고 정신 차리라는 소리 듣고 이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거기서 결론을 내렸어요. 일단 의학적으로는 그 혈관 조영술에 의한 것 말고 나머지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의학 전문가들의 결론은, 근데 피해자는 거기에 대해서는 납득을 못하죠. 초록이 동생이라고 의사끼리 서로 짜고 한다고 막 화내는 걸로 프로그램이 약간의 그걸 남기고 결론을 맺었는데, 결국은 조사를 통해서 그 과정에 이런 것도 있어요. 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거를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럼 당시에 그러면 만일에 콩팥을 잘랐다면 무슨 목적으로 잘랐을까라는 게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콩팥을 빼서 다른 사람한테 이식을 시키기 위한, 실제로 그런 일도 있으니까요. 그 목적을 위해서 했든지, 아니면 수술하다가 그 의사들이, 뭐 여기 의사분 계신지 모르지만 의사들이 수술할 때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하면서 실수도 사실 많이 하거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르다가 뭐 옆에 있는 사람이 농담하다가 해가지고 다른 부분 잘라서 꼬매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훼손됐을 가능성에 대한 것, 아니면 당시에 원주에 있었으니까 그때 콩팥 신장 이식 수술이 서울에서도 이미 바로 그 무렵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없어서 그 이렇게 해서 뭐 이송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체크를 했다니까요. 조사를 했어요. 거기서 원주에서 뛰어서 그 아이스박스에 넣고 택시를 타고 서울로 이동을 하면, 뭐 서울 신촌으로 이동을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그러면 그 신장이 훼손되지 않고 이식에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조사도 하고, 결국은 이 그 탐사보도란 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실험하고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게 관련된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판단을 해서 사람들한테 결과를 제시를 하는 거죠. 시청자들한테 제시를 하는데, 물론 이게 논문이나 아니면 검찰에 수사하는 그거하고는 다른
탐사보도 프로그램이라는 건 다를 수는 있어요. 뭐냐면 그 결론이라는 게 어떤 사회 공익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정확히 결론은 나지 않더라도 어떤 경고의 의미로서 이 인베스티게이션의 결과를 사람들한테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 월요일 날 뭐 지금 채널 A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러니까 월요일 날 오원춘 인육 사건에 대한 걸 저희 이제 꽤 오랜 시간 동안 조사를 해가지고 방송을 하거든요. 월요일 밤에 방송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건 뭐냐면 오원춘이 사람을 누군지는 아시죠? 그 수원에서 오원춘이 여자를 죽였는데 한 여인을 죽였는데 이 시신을 이런 까만 쓰레기 봉지에다 열쇠 봉지를 나눠서 담았어요. 그것도 어떻게 했냐면 얼굴은 남기고 얼굴하고 발은 남기고 이렇게 뼈 형태는 그대로 있어요. 살만 이렇게 도려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봉투에다 열쇠가 봉투에 담았는데 경찰이나 검찰은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오원춘 본인 스스로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자백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말을 얼버무리고 정확히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본인은 그냥 쓰레기 봉지에 표시 안 나게 담아가지고 버리려고 했다고 하는데 기존의 어떤 그 살인 사건의 시체를 버리는 그 방법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데 법원 판결문에는 선고문에는 이게 불상의 이유로 그 인육을 다른 사람한테 제공할 목적으로 했을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봤을 때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소위 이제 조사를 나름대로 했거든요. 대낮은 아니지만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러면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도 목적 이야기했는데 어차피 탐사보도라는 거는 누가 무슨 짓을 했으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사 방법은 사실 수사기관에서 하는 거랑 뭐 비슷해요. 저희가 조사하는 것도 했다고 하면 왜 했을까? 첫째, 본인이 먹기 위해서. 아니면 둘째, 팔기 위해서. 인육을 다른 사람한테 팔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일 같지만 실제로 법원 판결문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꽤 오랜 시간 동안 조사를 했어요. 충분히 가능한 중국 사람들은 인육을 먹은 기록들이 뭐 본초 강목을 포함해 가지고 사고 팔고 포로 만들어서 먹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이전부터 있었고 지금 현재도 여러 형태로 그 인육을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저희 얼마 전에 방송했지만 인육 캡슐 이런 것도 태아를 갈아서 근데 또 비슷하더라고요. 태아를 이렇게 이렇게 살을 저면서 하는 이 방법 자체가 근데 단지 이제 이걸 누구가 먹기를 위해서 한 건가 본인이 먹기 위해서 한 것 같지는 않고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조선족이나 아니면 다 대한민국 사람한테 팔기 위해서 뭐 했을 가능성. 근데 이 뒷부분은 조사가 전혀 안 되죠. 저희는 이런 것도 결론 자체가 터무니없는 건 아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에 대한 역사적 배경하고 그다음에 현재 중국에서 인육을 소비하고 있는 현황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그 혹시 인육을 뭐 돈 주고 사 먹을 그런 가능성에 대한 태아를 소비는 우리나라도 아픈 사람 옛날 같은 폐병 같은 그런 폐병 걸린 사람들도 하고 했으니까요. 이런 복합적인 거를 조사를 해서 이제 월요일 방송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그 소위 탐사 보도라고 하는 건 그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다 어려운 점이 뭐냐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뭔가를 취재를 해서 조그만 근거서부터 밝혀가지고 그걸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기 때문에 탐사보도 과정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또 그렇게 했을 때의 그 영향력이라는 건 뭐 엄청나지만 그 근거를 정확히 밝히기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저 이전에 소비자 고발할 때 해서 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여러 뭐 생기고 막 그랬었는데 여러분들 비행기를 인천공항에서 타고 뉴욕을 가면 여러분들은 잠자고 편안하게 잠자고 그 뉴욕 뭐 JFK 공항 도착해서 이제 내리고 누군지 아는 사람 만나고 뭐 비즈니스 일을 하고 다시 타고 돌아오시지만 그 과정에 잠자는 동안에는 여러분은 방사선에 노출이 됩니다. 방사선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엑스레이를 여러분 찍으면 방사선에 노출이 돼요. 엑스레이 노출이 돼서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엑스레이를 찍는 거는 병원에서 권하지 않습니다. 몇 번, 뭐 5번, 10번 이렇게 노출되면 좋지 않다고. 그다음에 어린애들은 되도록이면 엑스레이 찍지 말라고 하고 어린애들은 고환 있는 부분에 납으로 이렇게 달아서 막은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게 하고 임산부는 엑스레이 아마 찍는 거 최대한 자제할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서 뉴욕을 가면 임산부일 경우에 아니면 애일 경우에 뭐 제재하거나 그런 것 제재 받은 적 있으세요? 임산부니까 비행기 타시면 방사선 노출 때문에 힘듭니다. 아니면 제대로 타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들은 적 한 번도 없을 거고 애 데리고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혹시 뭐 애 고환 있는데 납덩어리를 달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뭐 제안을 받은 적도 당연히 없을 거고 지금 말한 여기에 대한 거는 어느 항공도 그 여러분들한테 여기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아요. 북위 60도 이상을 떠서 가면 누구나 다 노출이 됩니다. 여러분 엑스레이 10번 한 번 가면 10번 엑스레이 찍는 것 같은 방사선에 노출이 돼요. 굉장히 심하잖아요. 여러분 엑스레이 10번 찍으라 그러면 큰일 난다고 암 걸릴까 봐 세포 돌연변이 걸릴까 봐 엑스레이 10번 안 찍으려고 하실 거래요. 근데 비행기는 아무 없이 타고 가잖아요. 저희 취재를 했어요. 해외 그리고 어느 나라 항공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면 당신은 얼마만큼의 방사선에 노출이 됩니다. 라는 계산하는 그 계산식도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 첫 장에. 저희 그런 거 있어요. 저희 국적항공사나 아니면 다른 항공사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단지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은 불편한 진실인 거죠. 저희 취재를 쭉 해가지고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방송금지 가처분이 걸렸어요. 아시겠지만 방송금지 가처분은 방송을 했을 경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일단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방송을 보류해달라고 방송 대상이 법원에다 신청하는 거예요. 뭐 상대방은 근거 자료 이만큼씩 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들에서 이렇게 법원으로 오고 저는 저하고 PD하고 저희 변호사하고 좀 갔어요. 가서 제가 주장한 거는 이런 거죠. 소비자들은 모른다. 지금 여러분 뭐 아시는 분처럼 거의 다 모르시는 것처럼 소비자들은 몰라요. 저희는 그냥 타고 가는 거예요. 그 중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컨디션이 진짜 안 좋거나 아니면 암이라는 게 임계치에 도달 1기가 되기 전에 0기에서 임계치 도달해서 그 1cm가 되면 암 조직 크게 1cm가 되면 그 이유는 기하급수로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런 임계치에 있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뭔가 그 정확하지는 않지만 뭔가 그 방사선에 추가로 노출될 경우에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경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경고는 니네들끼리만 알고 우리는 소비자들은 모르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결국 소비자들한테는 선택할 수 있게 내가 그걸 알고 비행기를 타든지 말든지 내 선택에 의해서 내 행동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주장을 해서 일단 기각이 됐어요. 방송을 했어요. 상대방에서 주장한 거는 이런 겁니다. 자, 판사님, 여러분들이 혹시 그걸 알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근데 뉴욕까지 가야 돼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뉴욕 가는 다른 방법이? 어느 비행기를 타든지 노출되는 건 다 똑같고 뉴욕까지 가는 방법, 나는 방사선이 싫습니다. 우주 방사선이 싫으니까 저는 배를 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인천공항이 아니라 인천 뭐 항구에서 배를 타고 한 달 걸려서 뉴욕에 도착해서 일을 보고 다시 한 달 돌아오니까 뭐 모르겠어요. 한 두세 달 걸려가지고 갔다 왔어요. 이게
바람직하냐. 만일에 다른 선택권이 있으면 방송을 해도 좋은데 어차피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일볼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영돈 PD가 이거를 방송을 하면 다른 선택이 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안해할 거라는 거죠. 근데 왜 괜히 불안감을 조성하냐. 그래서 공방이 있다가 결국은 소비자 선택권을 손을 들어준 거예요. 방송이 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했어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야, 넌 방송을 했으면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방법은 있죠. 비행기에다가 1m 납으로 도포를 하면 방사선이 못 들어온대요. 근데 비행기가 뜨지를 못하죠. 그 다른 배를 타고 가든지 다른 선택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분은 자기가 그 방사선을 막을 수 있는 특수 옷을 개발했다고 우리나라 삼배로 만든 건데 삼배 옷도 보내주고 했어요. 그래서 검사도 해봤는데 그 말이 사실 안 되고 결국 불안감을 전 조성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방법, 얼터너티브도 전혀 없는 상태에 그렇지만 방송이 나가고 무슨 일이 있냐면 결국 우리 그 소위 생활 방사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집에서 그 요리를 할 때 나오는 거, 그다음에 뭐 전자레인지 아니면 길거리 어디 큰 무슨 건물 이런 데서 나오는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규제하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탐사보도라는 게 큰 매력이기도 하거든요. 사람들이 모르는 걸 방송함으로써 그게 굉장히 큰 어떤 사안이니까 방송을 하게 되고 새로운 사실이 나왔을 때 그 사실을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사회적으로 토론을 하고 그 법이 필요하다면 법을 만들고 아니면 법을 고치고 해가지고 탐사보도가 결국 사회를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탐사보도를 그러면 즐겁게 이해하기라고 제 말씀드렸는데 탐사보도를 하기 위한 소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뭐 PD들도 아니면 저희도 기자들도 신문기자도 마찬가지고 탐사보도 할 거리를 엄청나게 찾아요. 제보에 의해서 사람들이 방송사, 신문사를 제보하잖아요. 아, 누구누구는 뭐 이렇게 아니면 오원춘이 살았던 지역에 121명이 실종을 했는데 내가 그 중에 한 명을 누구를 아는데 뭐 그 사람 뼈가 어디서 뼈 비슷한 게 발견됐다. 구체적인 게 아니라도 정황이나 아니면 아주 조그만 조각 하나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 제보를 해주면 그 제보를 근거로 해서 취재가 시작되고 그래서 그 제보가 굉장히 저희한테는 중요해요. 탐사하는 사람한테는 아, 옆에 이상한 사람이 뭐 있는데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내가 보기에 한 1년 동안 밖을 나오는 것 같지 않더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사건의 해결로 연결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보. 그다음에 저는 저희 PD들한테 항상 요구하는 게 모든 걸 의심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의심해라. 정말 웃기는 이야기인데 제 몇 달 동안을 옛날에 취재를 하고 아직도 결론 못 내린 게 있어요. 뭐냐면 김재규가 과연 김재규는 누군지 아시죠?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살아있다라고 제보를 한 거예요.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할 때 김재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를 두 편을 했어요. 방송을 보고 나서 LA에 있는 누군가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김재규 죽지 않았다. 진짜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시신도 그 시동생인가 누가 확인을 했고 신문 보도도 다 나왔고 1980년 1월 17일인가 아침 10시 반에 다른 사람 4명, 5명하고 김정일까지 6명 이 사형 집행된 걸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형사, 검사 다 마찬가지인데 저도 이 프로를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진실인가 약간의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것도 있어요. 이게
갑자기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딱 들으면 이게 사실일 것 같다는 생각 이게 딱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거짓말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방송에 나가고 제가 이런 거는 진짜 비밀리에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다 이야기해서 돈 200만 원 받아가지고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차량 한 대하고 기사하고 조사를 하러 다녔어요. 그 사람 이야기는 뭐냐면 김재규가 아침 10시 반에 1월 26일 1월 중순에 사형당한 날에 합수부에서 사형당했다고 발표된 그날에 10시 반에 순서대로 사형 집행이 됐는데 김재규만 빼고 다른 사람들은 사형이 다 집행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잖아요. 목사한테 그때 했던 성직자들이 이제 들어가니까요. 스님, 목사, 신부, 신부님 세 분인가 해도 종교 목사님들 전화를 걸었어요. 이런저런 거 물어보다가 사형 집행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때 발표에는 자기가 뭐라고 물어보고 뭐 기도해주고 뭐 이렇게 했다고 보도 자료는 나왔거든요, 당시에.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자기 눈으로 직접 봤다는 거예요. 교수형이 집행되는 거를 본인이 봤다는데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지나치게 설명이 자세해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스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똑같이 현장에 있었으면 목사님 본 거는 스님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분은 봤는데 이분은 못 봤을 리는 없는 거 아니에요. 스님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스님은 일단 저하고 통화를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만나는 것도 원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또 집요하거든요. 안 하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스님이 이제 직책이 높아져가지고 비서가 있더라고요. 그 비서분한테 그러면 예스냐 노냐 이것만 답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형 집행 현장에 있었습니까? 예스. 그러면 김재규가 사형을 당했습니까? 노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말한 이런 것 때문에 구체적이지 않은 이런 것 때문에 당시에 김재규가 사형당하지 않고 무슨 LA에 갔는데 지나가는데 김재규가 어디 호숫가에서 낚시하고 있더라. 아니면 누구는 아르헨티나에서 김재규를 봤다 이런 이야기가 퍼지는 거거든요. 사실 근거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뭔가 이게 약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스님은 아니래요. 가슴이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사형되지 않았으면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야, 이거 대특종이다. 사형 집행 현장에는 성직자들도 계시지만 법적으로 참가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관이나 당시에 뭐 수사관 뭐 이렇게 해서 3명인가는 반드시 참 교도가 나고, 근데 저한테 전화했던 사람은 그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분이 이야기하는 이런저런 걸 봐가지고 그때 있었던 세 사람은 그 이후에 다 승승장구했어요. 다 출세하고 했는데 한 사람은 그게 안 돼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있었던 또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모 도시에서 교정청장을 당시 하고 있었어요.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대화하는 거랑 비슷한데 뭔가 목적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처음에 만나자마자 바로 물어보는, 김재규 죽었습니까? 그러면 방어할 준비도 안 하고 이 뭐야? 그래가지고 진실을 말할 수 있어요. 안 죽었는데? 아니면 뜸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막 하다가 뒷부분에 물어볼 수도 있고, 전 후자를 택했어요. 들어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막 하다가 그 교정청장 하시는 분한테 막 하다가 현장에 있었습니까? 뭐 있었대요. 그 사형 집행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래 해가지고 스님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막 역정을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죽은 건 확실한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일단 죽었다. 저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죽긴 죽었지만 그때 그 사형 현장에서 사형 집행은 된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의혹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취재가 안 돼요. 물론 뒤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뒤에서 이거 집행할 때 이 땡기는 사람도 있거든요. 연락 안 되고 뭐 없고 시간도 꽤 흐르는 거 아니에요. 취재를 중단했어요. 나중에 추가로 더 최근 들어서 다시 취재를 하려고 그때 만났던 그분을 컨택을 하는데 일부는 돌아가시고 성취 중 일부는 돌아가시고 일부는 뭐 전혀 기억이 된 당시에 제가 내린 취재에 의한 결론이 아니고 제 결론은 뭐였냐면 지금도 그런 생각은 조금은 있어요. 조금은 있는데 그 합수부에서 발표한 그 날짜 그 보도 자료에 의해서 보도된 그 날짜는 아니고 뭐 그 전에 다른 형태로 사형 집행을 따로 했을 가능성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제가 취재하다가 중단한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제보했던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처음에 제보한 사람을 수소문 끝에 그 사람이라고 유추되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말의 신빙성을 조사하기 전에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이거를 쭉 취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LA 사회에서 그 다음에 그 사람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막 해가지고 그 교민 사이에 약간 분란을 일으키는 거 있잖아요. 신문도 스스로 이렇게 하나 만들었다가 폐지하고 하면서 그래서 일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이 사람이 또 다른 분란을 만들고 나중에 아니면 말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말려드는 거다라고 주위에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여럿이 있더라고요. LA 교민사회도 그렇고. 그래서 취재를 접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역으로 돌아가면 지금 모든 걸 의심하라. 그 전에 제보 중에는 허위 제보도 무지 많거든요. 어떤 제보하는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허위 제보 아니면은 뭐 굉장히 과대 포장된 부분.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하신 뒤에 이 사람은 신빙성에 의심이 된다고 하면 사회 분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제보일 수도 있지만 그 뭔가의 목적에서 누군가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무슨 기관이나 해코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탐사 보도를 할 때 이런 앞에 말한 이런 잘못된 제보에 의해 가지고 그걸 취재를 해서 방송에서 피해본 경우들도 꽤 돼요. 뒤에 탐사보도의 한계에 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매주 한 번씩 방송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는 시간에 쫓겨서 뭔가 팩트 확인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그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할 수도 충분히 있다는 그런 거죠. 하여튼 제보하고 그다음에 모든 걸 의심해라.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심해라 하는 거는 저희 그 탐사보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에요. 왜 사람은 반드시 공기 호흡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부터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그런 것들. 그래서 조사를 하다 보면 조그만 그런 그 어떤 고리라도 잡을 수 있고 그 고리가 나중에는 굉장히 큰 어떤 사건 탐사 보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케이스로 이전에 방송한 녹차 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녹차 하면 많은 분들이 녹차하면 건강식품, 녹차는 그린티 말이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린티 하면 거기에는
어떤 오염 물질이 없고 농약이 전혀 들어있을 것 같지 않고 그 굉장히 청결, 건강 이런 이미지하고 이미 결부돼 있어요. 기업은 뭐 당연히 그런 거를 이용해서 홍보를 할 것이고 이걸 뒤집으면 과연 녹차가 깨끗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의심하라고 할 때. 그러면 녹차라는 건 전부 다 수거해서 농약 검사를 제가 해보니까 녹차에서 농약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게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게 다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거지만 이미 이런 거는 업자들은 다 알아요. 녹차 만드시는 분들은 녹차에 농약이 들어있다는 거는 다 아는 거예요. 소비자들만 모르지. 그럼 의심을 해서 조사에 들어가면 수거해서 농약 검사 맡기면 농약이 나와요. 어떤 거는 뭐 굉장히 맹도성 농약도 나오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게 특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한 5년 정도 전부터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될 게 탐사 보도는 기자들이 하는 탐사 보도가 있고 PD들이 하는 탐사 보도가 있어요. 이게 정말 웃기는 건데 프로그램을 여러분 잘 보면 무슨 그것이 알고 싶다, PD 수첩, 추정 60분 이런 게 PD들이 만드는 탐사 보도 프로그램이에요. 뭐 시사 내지 탐사 보도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4321 그다음에 MBC게 뭐죠? 2580 이런 부분들 기자들이 만드는 시사 내지 탐사 보도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굉장히 웃기는 현상이기도 한데 프로그램이 저널리즘이 기자 저널리즘이 있고 또 PD 저널리즘이 있고 이건 사실 아니거든요. 주체에 따른 저널리즘 뭐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지만 저널리즘 추구하는 방향 자체는 기자나 PD나 똑같아요. 원래로 하면 60미닛 예를 들면 CBS 60미닛 같은 게 있으면 프로듀서가 있고 한 아이템을 나갈 때 프로듀서가 있고 그다음에 리포터가 있어요. 기자들 가서 취재하고 프로듀서는 그 전체를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전체를 만드는 거에 책임을 지고 같이 나가는데 저희는 이게 왜곡이 돼 있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왜곡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전에 그 추정 60분이 1983년에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관제 이런 식의 그 기자들이 만드는 소위 저널리즘이 있는데 제 역할을 못한다고 비판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피들이 만드는 게 들어오면서 양분화됐어요. 원래는 같이 하는 게 맞는 거죠. 언젠가 그렇게 될 뭐 가능성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어려울 것 같은데 자 그럼 두 개가 뭐가 다르냐? 기자들은 PD들이 만드는 저널리즘 소위 탐사보도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팩트에 약하고 스토리텔링에 능하다. 그러면 PD들 쪽에서는 기자들 만든 거 보고 야 니네 팩트를 중시하지만 니네는 스토리텔링이 약하다. 그럼 둘 다 너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한 거야. 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팩트에 충실하지 않고 탐사 프로그램이나 시사 프로그램이 될 수가 없어요. 팩트를 확인 안 하고 팩트를 찾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프로그램이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럼 팩트가 있을 때 스토리텔링을 하지 않고 그 팩트를 시청자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둘 사이에는 무슨 갭이 있냐면 스토리텔링이란 말 자체에 대해서 서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일단 1분, 2분짜리 뉴스에서는 스토리텔링이 필요 없어요. 단순한 팩트만 전달을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5분, 10분, 뭐 30분, 1시간이 되면 기본적으로 스토리텔링이 없이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고 갈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갈등을 조정하는 게 있어야 되고 또 다른 갈등이 있고 화합이 있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냥 흔히 여러분이 하시기에 드라마적인 기법에서 나오는 스토리텔링의 방법이 없이는 시사나 탐사에서 팩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지금 둘 사이에 갭이 있는 거예요. 야, 니네 드라마 하냐? 뭐야? 스토리 만들지 마.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스토리텔링에 대한 방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이죠. 단지 차이가 있다면 시사하고 아니면 다큐멘터리하고 드라마의 차이가 있다면 가상의 세계, 가상의 인물을, 가상의 현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한 것이고, 시사나 탐사나 다큐멘터리는 리얼리티는 팩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방법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저도 이제 기자들하고도 이게 1시간짜리 이런 거 만들기가 사실 쉬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동원해야 될 팩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배열을 하고 어떤 순서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식의 갭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핸들링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해요. 또 하나 둘 사이에 오해가 뭐가 있냐면 소위 연출이란 개념에 이제 오해가 있어요. 연출이라고 하면 사전적 의미로 하면 지금 소위 이제 스크립을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예요. 카메라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영상적으로 표현하는 게 연출이에요. 대본이면 드라마가 될 것이고 아니면은 다큐멘터리면 제가 발견한 팩트가 되겠죠. 그걸 가지고 효과적으로 전달을 카메라를 가지고 영상적으로 전달을 하는 거죠. 글 쓰는 거랑은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다른 것 플러스 너무나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는 영상의 개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지 않고는 예를 들면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거기에 카메라 기자들이 찍은 그림을 인터뷰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붙이고 할 때 효과적으로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전에 PD수첩에서 광우병 촛불 시위하는 거를 방송을 여러 차례 했어요. 자, 법원에 가서도 논란이 돼요. 가면 여러 사람들이 앉아서 촛불을 들고 있어요. 거기에는 애를 데리고 나온 어머니가 애가 촛불 들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노인, 노숙자, 아니면 깡패들도 있고 모여서 사람들이 자 카메라를 가지고 나와서 소위 연출을 해요. 연출이라고 하는 거는 연출을 오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연출은 없는 사실을 만드는 게 연출이에요. 연출의 고전적인 의미는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현상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촬영을 쫙 했어요. 촛불 든 애 모습도 찍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모습도 찍고 노숙자도 찍고 해서 편집을 해요. 방송을 했어요. 방송이 나가는데 소음이 막 들리고 지금 소음, 음악, 그 다음에 거기 나온 모든 영상적인 것은 전부 다 연출의 요소예요. 제가 연출자로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할 많은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소음이 들리고 소음이 싹 줄어들어요. 그리고 잔잔한 음악이 깔리는 거예요. 깔리는 음악 속에 애가 이렇게 촛불을 들고 있는 엄마하고 투샷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애 얼굴을 한 8초 정도 이렇게 쫙 나왔어요. 야, 연출했지. 그게 왜 연출입니까? 애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연출이지. 그게 다른 사람도 왜 다 많은데 왜 애만 해가지고 애를 8초 동안 보여줬어? 글쎄요. 시끄러운 소음 막 욕소리 들리고 그러는데 왜
그때 나온 그 당시 그때 나온 소음을 줄이고 거기다가 잔잔한 굉장히 심금을 울리는 음악을 거기다 왜 깔았냐? 그거 연출하냐? 사실 왜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런 부분들이 그 탐사나 다큐멘터리나 시사에서 팩트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현장에 있는 걸 활용을 하잖아요. 소위 매니플레이션을 해요. 또 제가 매니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조작이라고 사진 찾아보면 조작이라고 나오는. 근데 매니플레이션은 조작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매니플레이션 오브 리얼리티 하면 조작이기도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동원을 해서 매니플레이트 해가지고 원하는 걸 만들어내는 것도 매니플레이션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한 이게 글로 쓰면 단순할 것 같지만 그림으로 보여줬을 때는 지금 말한 게 야 너는 현 있는 걸 왜곡해서 외국에서 보여줬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가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전체 풀샷 쫙 찍은 다음에 노숙자가 술 먹고 옆에서 뻗어가지고 있는 사람 그걸 쫙 찍어가지고 코 고르고 자는 모습을 코 고는 소리까지 넣어서 그거를 촛불 시위하는 걸 할 때 그걸 보여줬다고 해보십시오. 그건 왜곡입니까? 없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런 얘가 약간 옆으로 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소위 탐사보도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팩트를 있는 사실을 발굴해서 보여줄 때 연출이라는 개념 하에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또 오해를 받더라도 여러분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에요. 수없이 많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프로덕션에 계시거나 아니면 좀 더 실제로 제작 현장에 계신다고 하면 뭐 저 제작 현장에 있는 사람을 수없이 만나지만 아무런 개념 없이 하루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정신없이 만들어서 방송을 하지만 실제로 뒤집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탐사 보도를 하고 있는 저희를 반성해 보거나 아니면 조금은 학술적으로 이렇게 비판적으로 우리 하는 걸 들여다본다고 하면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똑같이 이제 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탐사 보도 가지고 있는 그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 무엇보다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회를 바꿀 수 있어요. 전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했던 프로그램 심지어 지금 하고 있는 착한 식당이나 착한 먹거리 이런 프로그램도 실제 사회를 너무나 많이 변화를 시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한계가 있어요. 무슨 한계가 있냐면 첫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영상의 그런 그 문제점이나 한계는 아주 기본적인 거고 또 샘플링의 문제가 있어요. 9개가 10개가 있다면 9개는 굉장히 잘해요. 근데 하나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가서 하나를 취재를 해요. 그리고 방송을 해요. 그러면 보는 사람들은 지금 제 같은 분야 지금 10개 있는 분야 전체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9개는 피해를 본다고 피해를 실제로 보거든요. 이게 맞냐? 하나를 가지고 아주 소수를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지적을 하는 게 맞냐라는 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교수님? 끝없이 저희 부딪히는 문제예요. 그리고 피해를 보는 9명이나 9개의 회사가 야, 그러지 말고 한 군데 이름을 깔아. 그러면 거기만 피해보고 나머지는 피해보지 않지 않냐. 근데 그렇게도 못해요. 왜 못하냐면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럼 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뭐 이미 밝혀진 거 저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고소하면 뭐 저희는
민사형사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지적하면서 한 사람 모자이크를 다 해요. 그러니까 모자이크하는 동시에 나머지 9사람도 똑같이 이 모자이크 한 사람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가 전체를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전체를 다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샘플링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여러분 탐사보도나 특히 탐사보도 쪽 고발하는 걸 보면 모자이크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거는 막 화면이 1시간 동안 모자이크만 나와요. 보기 정말 하는 저희도 지저분해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정을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자, 모자이크를 이전에는 이렇게 픽셀이라고 이렇게 디지타이드해서 쪼개서 이렇게 했어요. 입자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보이면 보여요.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눈을 조그맣게 뜨고 이렇게 보면 형체가 사람 얼굴이 진짜 보여요. 저희 한 7, 8년 전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입자를 잘게 쪼개내는 거예요. BBC 편집 요강 편집 매뉴얼 보면, 그러니까 프로덕션 편집 매뉴얼이죠. 보면 제작 매뉴얼 같은 건데 절대 모자이크 할 때 쪼개는 건 못하게 해요. 전부 다 그러니까 디포커스 해야 돼요. 블러 이렇게 흐리게 해가지고 어떤 형태든지 이렇게 볼 수 없게, 이렇게도 안 보이고 이렇게도 절대 볼 수 없게 블러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둘째, 음성 변조. 이전에 제 추정 10분 CP 할 때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누가 제보를 했어요. 굉장히 큰 제보예요. 혈액 오염에 대한 제보인데 혈액 관리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서 혈액을 관리하는 게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혈액이 오염되고 그 오염된 혈액이 공급되고 있다. 엄청난 제보예요. 누구냐면 그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제보하는 거예요. 공익적인 목적으로. 그래서 위슬블로어죠. 만났어요. 제보 다 땄어요. 방송을 했는데 모자이크 했잖아요. 음성 변조를 해요. 당연히 모자이크 하는 거는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보자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음성도 변조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가끔 방송 볼 때 화면은 모자이크 나오는데 목소리는 제 목소리 그대로 다 나오는 건 사실 그건 말이 안 돼요. 하는 신용만 하는 건데 그럼 목소리까지 변조를 해야지 그 사람이 누군지를 특정이 되지 않고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목소리 변조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해요. 저희 목소리가 12,000인가요? 12,000Hz면 그걸 느리게 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 빨리 돌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제가 밥 먹는데요. 그 사이 어딘가에서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하단 자막을 치고 이렇게 가는데 똑같이 제보자 3명의 제보자를 모자이크하고 음성 변조를 해서 방송을 했어요. 충격적인 내용이 많았어요. 특히 군부대 같은데 가면 무슨 그 검사 하나도 하지 않고 무조건 혈액 다 받아가지고 하고, 근데 이제 그 아까 말한 혈액 관리하는 기관에서 방송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할 때는 반드시 탐사할 때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뭔가를 밝히고 그게 책임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게 맞는지, 본인이 뭐 맞는데도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입장을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방송하는 거 알아요. 방송을 봤어요. 봤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안에 있는 조직원이 아니면 딴 사람은 알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안에 위슬블로어가 있다. 제보자가 있다. 그래서 제보자 색출 작업을 한 거예요. 그 공익기관에서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냐면 아까 말한 목소리를 빠르게 한 걸 있잖아요. 똑같은 KBS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기계를 어디서 찾아가지고 그 똑같은 기계를 목소리를 그래서 밥을 먹으려요. 그거를 똑같이 그래서 밥을 먹은 이게 돌리니까 누구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징계를 품위 훼손 그다음에 뭐 몇 가지 그 사규에 의해서 징계를 한다 그래서 저희도 변호사 고용하고 뭐 해서 일단은 막았죠. 근데 그 안에 일하기가 굉장히 곤란했겠죠. 신변 보호가 안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제보자에 대한 신변 보호. 지금 같이 그래서 BBC는 어떻게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냐면 저희도 PD한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중요한 사안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BBC에서도 만일에 이게 방송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제보한 사람의 신원은 밝히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런 거 가끔 보잖아요. 재판에 의해서 재판에 가요. 밝혀라. 제보자가 누구냐. 안 밝혀요. 본인이 예를 들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말 안 하고 제가 깜빵 가는 거예요. 그만큼 제보자에 대한 신원을 보호하고 하는 거는 절대절명 중요한 거예요. 탐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어떤 식으로인지 목소리가 내면 그걸 빨리 돌리고 늦게 돌리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찾을 수 있어요. 악한 식으로 그 방법. 그래서 제보자는 다른 사람을 써라. 그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해요. 그렇게 보호를 해요. 저희는 그렇게 잘 안 해요. 아직까지는. 그 특정이라는 게 법원에 가면 특기는 탐사할 때 얼만큼 중요하냐면 법원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저도 여러 차례 그것 때문에 법적인 그런 뭐 벌금 포함해 가지고 형사 민사 재판도 많이 했는데 지금 이건 특정해 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진 거 아니에요.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저한테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흔히 이게 얼굴만 가리고 얼굴만 모자이크하고 목소리는 그럼 다른 사람 썼다. 그러면 그 사람이 특정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거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사람하고 누군가가 인터뷰를 할 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넥타이 그 넥타이는 우리나라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 무슨 아프리카 가가지고 여행 갈 때 사온 거라서 예를 들면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거면 그것도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옆에 있는 무슨 가구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데로 데려가서 다른 사람으로 처리를 해서 그 사람을 하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 그 거액의 소송 걸려서 아직도 해결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어요. 특정 박스예요. 박스인데 박스 옆에 이렇게 띠가 둘러져 있어요. 모자이크를 법원이 권고를 해서 모자이크를 무지 진하게 했거든요. 근데 형태가 보이는 거예요. 박스가 있고 박스에 어떤 식으로 황토 색깔 띠가 이렇게 둘러 있는 그 형태가 보이는 거예요. 법원은 그걸 가지고 특정을 했다. 저건 누군지를 사람들은 안다라고 해서 잘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이니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이니셜도 저는 더 이상 이영돈 하면 LC, EC, 이땡땡 이거 절대 안 해요. 성을 바꿔요. 김땡땡. 사는 거주자 여러분 텔레비전 보실 때 정말 심각한 거를 저희 탐사 고발할 때는 지역도 다 바꿔요. 뭐 호남 지방이면 경상도 지방으로 바꾸고 대도시면 소도시 아니면 그게 특정이 될 수 있어요. 이전에 제가 무슨 사건을 취재를 할 때 이런 거예요. 동 이름이 무슨 감천동 이러면 감이면 지죠.
지동에 있는 뭐 무슨 건물을 하면서 건물이 이렇게 언덕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언덕 위를 모자길을 지나겠는데도 지동에 언덕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집, 그건 특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걸렸어요. 1,000만 원 물어줬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때 무슨 매트리스 재탕하는 것 고발할 때도 매트리스 재탕 고발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기업이라 그래서 제가 A 기업이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방송 나가고 나서 에이스 침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게시판에 자기는 A 기업체 게시판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저께 방송한 그 A 기업이 에이스 침대라고 사람들이 뭐 반품을 요청한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게 게시판으로 올라온다고요. 그건 그거 아니다. 에이스 침대가 아니고 분명히 그건 있는 거는 니네 에이스 침대 아닌 거 알지 않냐. 그게 필요 없어요. 왜 A 침대라고 했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A 침대라고 할 때는 침대에서 해서 A로 시작하는 건 A 침대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라고 하는데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방송했어요. 지난주 방송한 A 침대는 에이스 침대가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니셜로 따르는 거는 특정을 절대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혹시 유추해서 뭐 김땡땡 씨 이렇게 나왔는데 그건 혹시 내가 알고 있는 김영돈이 아닐까? 절대 아닙니다. 김 씨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큰 순서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A, B, C 해가지고 A가 제일 큰 기업이고 아니면 범죄를 제일 많이 저지른 기업이고 B가 두 번째고 C 이렇게 해가지고 등급으로 1, 2, 3 이것도 다 어떤 경우는 제일 작은 데를 1로 했다가 막 바꿔서 하기도 해요. 굉장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탐사보도란 게 프로테스 교수라고 있어요. 노스웨스턴 대학 탐사보도 전문한 분인데, 탐사보도란 게 무엇인가? 이게 분노의 저널리즘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널리즘 오브 아웃레이지라고요. 뭐냐? 탐사보도는 악당을 찾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악당을 찾아서 그 악당을 사회에 공개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악당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악당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 제재할 방법을 찾고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렇게 해서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는 보도 형태라고 정의를 해요. 굉장히 강한 말 같지만 전 공감을 해요. 착한 사람을 발굴하는 걸 탐사보도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다큐멘터리를 하면 되는 것이죠. 분명히 악당이라고 지칭을 할 때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고 아니면 국민이나 소비자가 되든지 시청자가 되든지 국민의 편안한 생활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는, 근데 감춰져 있는 걸 저희가 찾아서 보도를 함으로써 사람들한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문제들이 항상 대두돼요. 그래서 갈수록 탐사보도는 하기가 어려워져요. 제일 3, 4 지상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있는 PD들 중에 PD 기자 통틀어 가지고 법정 제일 많이 갔어요. 언론 중재 제일 많이 가고 방송금지 가처분, 그다음에 민형사자 소송 점점 까다로워져요. 옛날엔 대충 묻어서 전체를 갖다 그냥 비난하면 될 것을 요새는 그렇게 비난하는 이유와 비난한 주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또 잘못하면 특정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모자이크하고 음성 변조를 통해서 그 사람을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구체화시켜야지 돼요. 안 그러면 민형사상 소송 당하는 게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탐사보도라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특히 신문 말고 영상 쪽에 텔레비전이나 영상을 한 것,
영상으로 하는 탐사 보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제 오랜 동안 경험이에요. 왜 그러냐면 글로 쓰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하는 탐사 보도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효과적이란 건 뭐냐면 그만큼 사회를 바꿀 수가 있어요.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람들 민심을 동원할 수 있고. 대신에 책임이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시켜야지 되고요. 하여튼 오랜 시간 고맙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제 이메일 주소가 영리입니다. younglee @동아.com 이나 아니면 kbs.co.kr 두 개 다 하시면은 만일에 지금 했는데 왜 오늘 1시간 전에 보는데 왜 답이 없냐 그러지 마시고요. 시간이 좀 걸리다 기다려 주시면 길지 않게 뭐 답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